제게 일어난 그 충격적인 일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얼굴 한쪽이 괴물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선 사람 같았죠. 오른쪽 입꼬리가 축 처지고 눈조차 감기지 않았어요. 웃으려 해도 근육이 마비되어 웃을 수 없었고 입이 비틀어져 말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뿐이었죠. 방법이 없어요.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신경내과 의사인 제가 정작 자신의 질병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피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거부했죠. 웃을 수 없는 얼굴로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완강히 거절했던 그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을 잃고 절망의 끝에서 그 누구도 저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그 나라에서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고집센 프랑스 의사였던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66년을 살아온 신경내과 전문의 장피에르입니다. 의사란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정체성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하얀 가운이 주는 그 특별한 안정감이 좋았죠.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서구 의학의 우수성을 믿어왔지요. 어느 날 딸 클레르가 갑자기 연락해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평소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던 아이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날 저녁 클레르는 환한 미소로 거실에 앉았어요.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클레르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곧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민수라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지구 반대편 그 나라.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죠. 클레르, 지금 농담하는 거지.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말투에서 이미 거부감이 드러났습니다. 아빠,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알 거예요. 머릿속에 수많은 반대 이유가 떠올랐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무엇보다 프랑스에서만 살아온 제게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으니까요.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솔직히. 잠시 망설이다 내뱉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 순간 클레르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어요. 제가 말하는 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죠. 제 안에 서구 중심적 사고와 무지한 편견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클레르의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딸을 향한 말투에는 의사의 권위와 아버지의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죠. 평생 환자들에게 그랬듯 제가 옳다고 확신하며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날 이후 클레르와 연락이 끊겼죠. 하지만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결국 내가 옳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딸 생각이 날 때마다 자존심이 전화를 막았어요. 그렇게 파리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진료들을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어요.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의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그것도 하필 제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영역에서 말이죠. 딸과의 갈등이 시작된 지 2달 후 평범한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욕실 거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죠. 처음엔 그저 피곤한가 싶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물이 입 한쪽으로 새어나와 셔츠에 흘러내렸어요. 바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었기에 즉시 알아차렸죠. 벨마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얼굴의 한쪽 근육이 갑자기 마비되어 약화되는 질환. 주로 얼굴신경 7번 뇌신경, 즉 안면신경의 염증이나 부종으로 인해 발생하며 얼굴 한쪽이 축 처지거나 표정을 짓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 스트레스, 피로, 감기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죠.
수십 년간 의사로 살아왔지만 중추신경계 질환을 주로 다뤘던 제게 말초신경계 질환은 교과서속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쉽게 해결될 거야. 그날 바로 병원에 연락해 당분간 환자 진료를 중단한다고 알렸어요. 이 상태로는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얼굴 한쪽이 마비된 채로 어떻게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바로 파리에서 안면신경으로 유명한 신경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는 제 상태를 알아봤죠. 염증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즉시 물었어요.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스테로이드 처방해 드릴게요. 일부는 자연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후유증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치료는 없고 약 드시고 푹 쉬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 순간 환자로서 느끼는 무력감이 처음으로 밀려왔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지만 돌아온 건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다른 병원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소염제 먹고 기다리세요. 자연 치유될 겁니다. 적극적인 치료? 글쎄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신경 손상은 초기 적극적인 개입이 회복률을 높인다는 걸. 항바이러스나 스테로이드를 써서도 회복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죠. 집에 돌아와 전문 의학 저널들을 뒤져봤어요. 모두 비슷한 결론이었죠. 대증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제가 평생 믿어온 서구 의학의 한계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아 안대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겨 더 암담했죠. 동료 의사들은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읽을 수 있었어요.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누려온 의학적 지식과 의사로서의 권위가 지금의 저를 구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 됐죠. 병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니 고립감이 커져만 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딸 클레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민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전화기를 들지 못했죠. 제 오만함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첨단 의학을 자랑하는 미국에 사는 아들이 휴가차 파리에 왔어요. 저를 보더니 즉시 미국 병원 예약을 잡았죠. 아버지, 미국에서는 더 나은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기대를 안고 미국 최고의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환자들에게 이런 말만 해왔던 걸까? 무력한 말들, 공허한 위로. 저는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어요. 웃음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인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죠. 미국 병원에서의 실망감은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세계 최고라는 의료진들이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집에만 있으면서 의학 서적을 뒤적였죠. 모든 책에 나오는 건 결국 같은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제 얼굴은 일그러진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죠. 사람들과 만남도 거의 없어졌어요. 전화로만 연락했고 그마저도 점점 줄었죠.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정이 따라주지 않았고 내가 가장 잘 쓰던 표정이 이토록 낯설고 힘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을 해왔을까. 기다리면 좋아지실 겁니다. 막연한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식당에서는 음식을 흘리지 않게 조심해야 했고 바람이 불면 눈이 감기지 않아 쉽게 건조해져 시리고 아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제 상태를 딸 클레르에게 알렸나 봐요. 1년 만에 연락이었죠. 아빠,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화상통화를 요청하는 클레르.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카메라를 켜자 클레르의 놀란 표정이 보였죠. 딸은 잠시 흐느꼈지만 그때 클레르 옆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민수였죠. 제가 거절했던 그 한국인 클레르 남자친구요. 민수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의외로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병원에선 뭐라고 했나요? 민수의 차분함에 이상하게 안정감을 느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아버님, 한국에서는 이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합니다. 발을정 안면신경마비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한번 와보시겠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해결 못한 걸 한국에서 고친다고.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잃은 저에겐 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제 편견을 버리고 딸과 민수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한국행을 결심하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클레르와 민수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딸을 1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서먹함도 있었지만 제 얼굴을 보는 클레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빠, 정말 많이 야위셨네요. 딸의 말에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손을 꼭 잡아줬죠. 민수는 제 짐을 들며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바로 병원 연구소에 예약해두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세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오래된 고풍스러운 건물들 대신 반짝이는 유리와 미래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거리마다 설치된 디지털 간판들,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디지털 화면들까지.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저 건물들은 모두 최근에 지어진 건가?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대부분 10년 이상 됐어요. 한국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기술이 일상에 녹아있는 나라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안내한 병원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놀랍게도 현대적인 건물에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파리의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밝은 공간, 대기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태블릿,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의료진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죠. 접수를 마치자 의사가 곧바로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젊은 의사였지만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민수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발병 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벅찬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검사실로 안내되어 안면근전도 검사, 초음파, 미세 움직임 분석 등 각종 다양한 검사들. 파리에서는 몇 주나 걸릴 검사들이 한국에선 놀랍게도 모두 단 하루 만에 끝나버렸죠.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입 주변 신경의 70%가 손상되었고 눈 주변 신경은 90%까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말은 저를 계속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어요.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절망에서 벗어나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소리였죠. 진료를 마치고 벅찬 마음으로 치료 순서를 기다리던 중 민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버님, 이곳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좀 독특해요. 여기선 서양 의학과 한의학이 통합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안면마비 같은 경우 양방에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한방에선 침과 한약을 병행하죠. 두 의학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환자를 위해 작동해요. 그런 게 가능한가? 프랑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민수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는 이런 통합 의료기관이 많아요. 특히 안면마비 치료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양방의 과학과 한방의 경험이 만나니 효과가 좋을 수밖에요. 의사가 제게 치료 계획표를 보여줬어요. 침치료, 고주파 자극, 안면재활 운동, 약침과 한약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죠. 이게 다 효과가 있나요? 제 질문에 의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각 치료법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회복을 돕습니다. 염증 완화, 혈류 증가, 근육 강화, 신경 재생까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다음 말이었어요. 오늘 첫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진행할 거예요. 매일이요? 프랑스에선 한 달에 한두 번 병원 방문이 전부인데.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안면신경 회복은 초기 집중 치료가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퇴행하고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매일 치료로 신경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기다리는 치료는 사실 비용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보험 시스템상 집중 치료가 어렵죠. 하지만 한국에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하는 집중 치료가 회복률을 높이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발을정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서양의학의 전기자극 치료 후 바로 옆방에서 한의사의 침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모든 과정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영상으로 제공되며 매일의 변화가 그래프로 기록됐죠. 이곳에선 병을 기다리지 않아요. 설계하고 조절하죠. 의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환자인 저에게도 회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이 감동적이었죠. 첫날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더 물었어요. 이런 치료법이 한국에선 일반적인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의 의료는 최첨단 기술과 전통 지혜를 결합하는 데 뛰어나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로 유명하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그때 제가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죠. 서구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도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1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제 얼굴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도 치유되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에 가는 게 일상이 됐죠. 놀라운 건 의사들이 매일 제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치료 방법을 조정한다는 거였어요. 파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치료실에 들어서면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간호사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을 즉시 알아보고 칭찬해주는 의사들.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한국의 의료는 놀랍게도 치료 과정을 블랙박스로 두지 않았어요. 안면근전도 검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회복 단계를 명확히 설명해줬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회복 진행 속도를 매일 사진을 찍어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의 경우 지금의 회복 속도라면 2주 후 눈 감김이 개선되고 4주 후엔 입 움직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대략 8주 정도면 70% 이상은 회복될 것 같은데요. 의사의 자신감 넘치는 예측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2주 차에 눈이 조금씩 감기기 시작했죠. 마치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요.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님, 왜 서양에선 이런 치료가 없나요? 의학 수준이 높은데도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을 알게 됐죠. 시스템의 차이야. 서구 의료는 질병별로 전문화되어 있지만 분절되어 있어. 신경과, 재활의학과, 대체의학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무엇보다 기다림을 치료로 보는 관점이 문제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빠른 결과를 중요시하는 문화예요. 환자가 오래 기다리는 건 용납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보는 다른 환자들도 다양했죠. 놀랍게도 해외에서 온 환자들이 많았어요. 미국, 캐나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도요. 모두 저와 같은 이유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원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수가 통역해줬죠. 한국의 안면마비 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통합접근법 때문입니다. 양방의 과학적 진단과 치료, 한방의 경험적 치료, 재활의학의 체계적인 운동요법이 하나로 움직이죠. 이 협력 시스템이 회복률을 극대화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네요. 원장님은 웃으며 말했죠. 문화적 장벽이 크죠. 서구에선 여전히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전문 분야 간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가 강하고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매년 외국 의사들이 우리 치료법을 배우러 오니까요. 3주차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른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랐죠.
매일 밤 스마트폰 앱으로 제 얼굴 변화를 기록했어요. 앱이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해 수치화했죠. 그 데이터는 다음날 병원에서 의사와 공유되었고 그에 맞춰 치료가 조정됐어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프랑스에선 볼 수 없었어요. 환자와 의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 혁신적이었죠.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미국인 환자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3년간 고생했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기다리라고만 했고 방법도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귀에서 안면신경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깨어나고 근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서 조금씩 돌아오는 미소. 4주차에 들어서자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죠. 그날 저녁 클레르와 민수와 함께 식사하며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아빠, 웃는 모습이 돌아왔어요. 클레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를요. 치료 8주차, 제 얼굴은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눈은 완전히 감기고 미소는 자연스러워졌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 약간의 비대칭이 남아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마지막 진료를 앞두고 의사가 제게 이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첫날의 제 얼굴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거였죠. 아버님,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1년 지난 케이스 중에서도 최상위 회복 사례입니다. 민수가 통역해준 의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복이 빨랐던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의사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적극적인 통합치료와 아버님의 꾸준한 노력이죠. 매일 병원에 오셔서 모든 치료를 받고 집에서도 운동을 철저히 하셨잖아요. 환자의 의지와 의료진의 시스템이 만나 이룬 결과죠. 그날 저녁 클레르와 민수가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한국 전통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 그리고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케이크까지. 제 얼굴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아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인가요? 클레르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치료의 속도가 놀라웠어. 그리고 양방과 한방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지. 프랑스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협력 관계였어.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어요. 민수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내 얼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한국 의사들이 잘 치료해 주신 거죠. 클레르의 눈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미소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때론 인생의 위기가 가장 큰 배움의 순간이 되기도 하나 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저는 서울 곳곳을 둘러봤어요. 궁궐과 첨단 빌딩이 공존하는 도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문화. 처음엔 이질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민수에게 물었어요. 한국의 의료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빠른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 문화고,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죠. 사람 중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 민수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모든 것을 잃었다가 빠르게 재건한 나라예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도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병에 더 집중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발을정 연구소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그들은 단순히 제 안면신경만 치료한 게 아니었어요. 심리적 불안까지 함께 다루고 매일의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해줬어요. 민수, 솔직히 말해줘. 내가 처음 너희 결혼에 반대했을 때 어땠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상처받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저도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민수의 그런 이해심이 고마웠어요. 제 오만함과 편협함을 용서해준 게 느껴졌죠. 클레르와 민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병원에서 만났던 다른 환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죠. 모두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바를정 연구소를 다시 찾았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죠. 의사는 제 회복된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특히 아버님처럼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좋아지시면 더 기쁘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의사로 일했던 이유도 결국 사람을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동료 의사들에게 이 경험을 나눌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했어요. 이 나라가,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 느껴졌죠.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3개월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얼굴만 회복된 게 아니라 제 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죠.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제 얼굴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다시 돌아갔을 때 많은 동료들이 놀랐어요. 대부분이 제 상태를 알고 있었고 회복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의 질문에 자랑스럽게 대답했고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양방과 한방의 통합치료,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의료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몇몇 젊은 의사들은 이미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그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고 제 경험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프랑스 의사 대표단과 함께였죠. 의료 교류 프로그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바를정 연구소도 다시 찾았고 제가 처음 치료받았던 의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치료 이상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클레르와 민수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죠. 아기를 안고 미소 지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민수와 클레르의 결혼을 반대했다면 지금 이 행복한 순간도 없었을 거라는 걸요. 제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로막을 뻔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편견이 열린 마음으로 변하고 상처가 연결의 다리가 되다니. 나는 의사였지만 진정한 치료란 무엇인지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 절망했던 제게 환한 미소와 웃음을 찾아준 나라 한국. 바를정 연구소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절망의 순간,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뜻밖의 인연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건네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요. 편견을 깨고 마음을 열고 환한 미소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엔 대한민국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작은 기적의 기록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